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소리내며 말할 수 없는 진실들입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평화라는 섬세한 도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진실들. 이것은 그런 진실 중 하나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름, 도시, 심지어 그날 저녁 우리가 먹었던 음식까지 모든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의도는 파괴가 아니라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어깨에 닿았던 그 손길, 그 손의 온기, 귓가에 맴돌던 속삭임, 그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현실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짐처럼 느껴졌던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보살핌처럼 느껴졌지만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던 손결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부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쥐에 맞추 항해하는 것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올립을 준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 우리는 속삭임에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이름은 선영입니다. 저는 전통있고 존경받는 가문의 막내 아들인 민준과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주갈 LA인 일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시댁에 있었습니다. 저녁은 언제나처럼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즉 가문의 여장부께서는 조용한 효율성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로 식탁을 주셨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서빙을 돕고 설거지를 하며 부드러운 미소와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후식으로 과일을 씻고 있을 때 시아버지님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기는 가부장쳤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방 안에서의 그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뒤에 섰습니다. 저는 그가 바르기 전에 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보살핌 아버지 같은 애정의 제스처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제 근육에 긴장을 마사지한 차 시작했고 저는 어려워부탁합니다. 그 상황의 근본적인 도통은 신체 접촉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주문하지 않은 애정 탈을 쓴 경계 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숙여 제 귀에 가까이 대고 제 내면에 지지는 진원지가 될 말을 속삭였습니다. 낮은 거의 음모적인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애미야, 너무 힘들게 일하는구나. 이 집에 진짜 안주인은 너처럼 부드러워야 해. 부드러운이라는 말은 칭찬이어야 했지만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손길은 보살핌을 향했지만 침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묘하고 부인할 수 없게 저를 구애야 내칠 현재의 험격한 안주인과 선언하지 않은 경쟁 관계에 놓았습니다. 상황은 제 마음속에서 즉시 변형되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평면 TV가 있는 우리 교회의 거실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사극의 궁궐복도를 보았습니다. 집은 완국이었습니다. 조용한 권위와 집안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시어머니는 데미마마였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젊은 왕세다비 혹은 아마도 궁정으로 들여온 새로운 후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인 시아버님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공주의 귀에 속삭이는 왕의 속삭임은 결코 단순한 애정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정치적 움직임입니다. 비밀 동맹, 중성심 테스트, 현재의 왕배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권력의 한 수. 그 순간 저는 제자 무심코 궁정의 중심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의 제 생명은 더 이상 제 금명이나 존경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궁중 권력의 위험한 게임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첫 수였습니다. 다음 수는 개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수는 제 파멸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아버님의 말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기 거부하는 불청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너처럼 부드러워야 해. 저는 그의 암호를 해독하려는 듯 그 문장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제 고뇌의 출발점은 마비시키는 혼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이었습니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누가 이런 말이 기분 나빠할까요? 그리고 이런 자비로워 보이는 외형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돋고 속이 뒤틀렸지만 제 이생적인 마음에 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그는 단지 시어머니의 엄격함과 대조적으로 나의 차분한 성격을 칭찬하면서 친절하게 굴었을 뿐이야. 왜 이걸 문제로 만드는 거지? 제 몸의 직관과 마음의 논리 사이의 이 전쟁, 이 인지 부조화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칭찬을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것은 외로운 광기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범죄도 명확한 가해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범죄의 희생자, 오직 암치 속에서만 일어난 범죄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가 또한 희생자일 때 어쩌면 당신이 단지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일 뿐이라고 믿기 시작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제가 미쳤다는 이 느낌이 도로 하여금 다른 설명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의 열쇠처럼 딱 들어맞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관계적 공격성입니다. 이것은 칭찬, 선물 또는 보살핌의 대처와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을 수동적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조중의 한 형태입니다. 목표는 편면해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선물은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빚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보살핌의 대처는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어린아이 취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과 같은 칭찬은 상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계하고 분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아버님의 칭찬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부질없다고 칭찬함으로써 그는 암시적으로 그녀를 빡빡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거울로 사용해 그녀에서 본 결점을 비췄습니다. 그는 저와 비밀 동맹을 맺고 저를 높임으로써 그녀한테 깎아내리고 집안의 두 가장 중요한 여성 사이의 권력 역동에 대한 자신이 지배 기업을 확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말석일 거의 모두강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물평하는 배론 망대가게 소릴 것이고 시어머니가 물평하는 지리도 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가장 오싹하게 만드는 기대의 파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모티프하고 있었습니다. 그 칭찬은 관천이 아니었고 인성 테스트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건에 맞는 미래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대한 면접이었습니다. 그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조전할 만큼 부드러운가? 그녀는 나에게 도전하지 않을 만큼 순종적인가? 그녀는 말하는 이 비일동의 맹발 받아들일 만큼 야망적이지만 언젠가 나에게 대화에 놀릴 만큼 야망적이지 않은가? 그는 친절한 미인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空할 수인 만큼 부드러운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는 등시다를 원했습니다. 꼭두가 이것이 원인가요? 그는 칭찬은 성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황금 강옥으로 어디서 됐냐 좋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왕자를 대했지만 그 대가는 제 kok죄였습니다. 이 미묘한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능 필터라고 부르는 정신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내용에 집중하는 대신 저는 스스로에게 묻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행동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 상호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이것을 그의 칭찬에 소급 적용했습니다. 내용, 너는 부드럽고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흉연작으로는 칭찬과 권력의 환상처럼 보입니다. 기능, 나와 비밀 동맹을 맺고 나를 시어머니와 대립시키고 남편 곧 그의 아들에 대한 나의 충성심, 즉 가부장에 대한 잠재적 충성심을 시험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고 그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것. 내용 대신 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엑스레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조중의 골격 구조가 고통스러운 론으로 켜졌습니다. 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는 정교하고 공식적인 의식에서 차 한 잔을 받는 것입니다. 왕 앞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희귀한 아름다울의 도자기 찻잔을 당신에게 건넵니다. 그 수출 찻잔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찻잔은 우아하고 의식은 정중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하게 예의 바른 괴리입니다. 당신은 미소를 짓고 감탄하며 찻잔들을 입술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따뜻한 액체가 태아에 닿는 순간 당신은 쓰고 이상한 맛을 느낍니다. 차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시아버님의 칭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의 모든 화려함으로 제공된 화려한 찻잔, 차를 마시는 것, 즉 그까지 하는 친정과 역할을 받아들이는 이것은 독을 삼키고 그의 게임에 참여하고 그의 공범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차를 쏟는 것, 즉 코가 마서는 것은 궁정에서 공개적인 전생을 선포하는 것, 나의 아마도칠 패워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리는 손에 독이 든 사단을 들고 마셔야 할지 쏟아야 할지 아니면 마시는 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며칠 동안 시아버님의 독이 든 차전은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시지도 쏟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마비다오 서울의 겨울 한강가처럼 짙고 숨막히는 침묵독에 갇혔습니다. 행동을 막는 장애물을 누가를 재료로 먼저 졌습니다. 두려움과
고립, 내 직감을 소리내어 말하고 내 감정이 인정받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나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공포영화처럼 반복해서 돌렸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 아닌 민준에게 전에 그의 반응을 고통스럽게 명확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신, 그 다음엔 결혼의 총총짐을 압도하는 자식으로서의 충성심. 아버지가 말도 안 돼 자기야, 당신이 갈보니야 왜? 아버지는 당신의 딸처럼 아끼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을 유지하고는 간정. 제발 문제 만들지 마. 그냥 잊어버리자.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 농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갈입중을 피하기 위해 나를 비이성욕이 나게 하는 두 번째 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은요, 그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목욕이었습니다. 그것은 만질 후궁이 왕의 정치적 충력에 대해 왕비에게 불만하도록 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희생자로 보이지 않고 전쟁을 선포하는 경쟁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적으신 않는 가족이 총수신 바다에 둘러싸인 싸움에 완전히 혼가 있었습니다. 이 고립감은 제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데 싸운다는 것을 깨닫게 했었습니다. 암묵적인 주지과 자기 방인의 카리즘 갖는 배진수독적인 가족 구조. 우리 가족의 구조가 그리고 만화사만 가족의 구조에서 최고의 규칙 전체 과물에 진행하는 추적 노름들 어떤 방도에든 조화를 유증하는 것입니다. 평화, 그것이 가짜 평화라도 뮤즈, 동화라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즈 들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씩 뭐겠군요. 탈독은 사람을 겨나와라고 있지 않나요? 그녀는 문제의 원인 자체로 보입니다. 그녀는 평안을 끼뜨리는 자, 그런 양은 존재합니다. 내가 말한다면 초팀은 시어머니는 분석된 전접이다. 토종적인 말이 받쳐져 있어지 않고 초팀은 다리, 화야인 민급성, 정벽 척차 구조대, 덜컹 강하다가 않는 극력 발색을 맞춰줄 것입니다. 시스템은 불의를 달기, 벼로샘을 차지한 멍들 시절에 침묵하고 모욕하는 것이 멋져쳐 이남을 든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에게 역설적이고 이상하게 해방적인 계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기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능 장애가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이고 지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저를 침묵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의 마비는 제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제 예리한 인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약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감히 말하면 시스템이 업주적인 힘으로 저에게 맞설 것이라는 걸 알 만큼 똑똑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사자 오리에 있을 때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발끝을 걷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제 어깨에서 자기 비판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용감하지 않다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비록 당분간 저의 전략이 불흥성이었지만 전략가로서 제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얼씬 느린 죽음에 안용타는 것은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비록 최소한이라 돌입의 힘에 깨뜨려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첫걸음은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 해상 노는가에게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중립적인 영토, 보폭이나 심판의 도련 없이 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집중적인 대결은 당분간은 애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스템 밖에서 동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중립적인 영토는 며느리들을 위한 익명의 온라인 포럼에서 붙잡아졌습니다. 저와 같은 수천 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시월들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에 저의 노트북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주무며 말씀했어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년간의 작은 굴욕, 숨막히는 기대, 그 제스처와 속삭임으로 절동이 달한 모든 것. 저는 10시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눌렀을 때 제 영혼을 작은 압력 밸브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제 밖에도 존재했습니다. 고립의 힘을 첫 번째 균열을 겪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침묵의 기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는 전통 한옥입니다. 아름답고 섬세한 한지창호지 벽이 있는 한옥은 고요한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속삭임, 모든 한심, 마음 중에 조심스러운 발걸음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 감기된 그 명성 때문에 모든 거주자는 무겁고 직선적인 침묵에서 공모합니다. 프라이버시와 평화는 유황을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타박입니다. 우리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논쟁을 갖지 않은 척합니다. 아침 특삭 내려는 나이 있는 설의 슬픔을 알아채지 못한 척합니다. 한옥에서 소리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적 킹탱이었을 것입니다. 소리가 흡수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방을 분리하는 연약한 통해를 찢어서 모두가 듣지 않은 척했던 낱낱한 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침묵은 그 협영에서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제 안에 폭풍이 전십을 무너뜨릴 저의 협을 지었다고 했어도 정의벽을 온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익명으로라도 침묵을 깰 수 있는 공간을 찾는 후는 저는 저에게 제공된 특정한 뮤디, 부드럽다는 단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고통의 제자인의 감옥에 대해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부드럽다는 것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순종적인 딸, 조용한 학생, 이소객 친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내, 저의 부드러움에 저의 가장 큰 사회적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족이 가부선 괴로운 왕자를 저에게 세아내려고 바로
그 자질을 사용했습니다. 저를 취약하긴 하고 초년적인 역할을 가져주는 극성물과 간치를 인정받는 것에서 끔찍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허트너한테 칭찬을 받는 것은 세상에 문을 잠그면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졌다고 새를 칭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교묘한 힘이 큰 상의 희생을 하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이고 적대적인 차별소입니다. 화를 신다서 하기 힘든 편성이 한광대입니다. 악계적인 차별주의는 여성은 열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종적 차별주는 여성은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칭찬을 위장입니다. 그것은 여성을 올리냐 입이 독자적으로 더 긴하고 더 튼하고 더 순수하고 더 부드럽다고 말하면서 마침 대위에 더 올라놨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키다소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는 적대적인 차별주의 아사하게였습니다. 여성을 종상에 고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정권 터키나 가래 다친되어 여운년하사 소유가 남성의 강한 치도와 보호가 비도한 천춘한다던 예약한 주제라고 된 사람이 강합니다. 지하군들의 칭찬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더가 하근되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신원산으로 기대를 사용된 너에게 하피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에게 결정적인 기대의 파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진정한 안주인에게서 원했던 부드러움은 친절, 동정심 또는 좋은 성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의 부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가 자신의 경계가 없을 만큼 부드럽기를 원했습니다. 강한 의정이 없을 만큼 부드럽기를.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부드럽기를. 그는 자신의 옆에 강한 여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조용한 비단 인용을 원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딱딱함보다 저의 부드러움을 선호한 것은 그가 미덕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에게서 마침내 아내가 자신의 힘과 개성으로 인해 더 이상 주지 않을지에도 모르는 완전하고 의심할 여지없는 통제권화까지 기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동안 저를 가르쳐줬던 교훈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지든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의미가 아니라 견고한 핵심을 갖고 명확한 경계를 갖는 의미에서 저는 제가 선택적 거칠기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위축된 제 자기주장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내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작고 거의 우스꽝스러운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영화이잖아 했을 때 저의 평소 대답인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대신에 저는 사실 나는 저 다른 영화를 보고 싶었어. 이번에는 내 것을 보고 다음에는 당신 것을 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도록 제 자신을 강요했습니다. 작은 선호를 표명할 때마다 그것이 영혼을 체육관에서 역기를 때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한 요청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이거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저는 저의 내면의 경계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덜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초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었던 뒤에는 물과 바위에 비어 있습니다. 시아버님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는 저를 물로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유동적이고 어떤 용기, 가족, 결혼, 며느리 일간에서도 그 형태를 취하는 그는 자신을 바위, 남성적이고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권력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만화 속에서 자연의 근본적인 진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인 지남에 따라 가장 부드러운 몰리, 조용한 근계로 가장 단단한 바위를 짐씩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물은 오해할 수 있고 균열에 스며들 수 있고 얼어서 펑창하여 바위 안에서부터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부드러움이 약점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독특한 힘의 형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다른 바위와 싸우려 기회에 바위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로 남을 수 있었지만 저의 유동성이 억제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울방울 매일매일 저를 가두려는 권역 무도를 천천히 녹이기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풍경을 변화시키는 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다는 단어를 해부하고 그것이 숨겼던 폭정을 이해한 후 새로운 차원을 이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무대 중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제가 연기하고 있던 연극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혼란의 장애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더럽고 조지들이지 않는 감정의 공부문처럼 느꼈습니다. 저를 칭찬함으로써 시아버님은 저를 시어머니와의 경쟁 관계도 뿐만 아니라 저를 그의 강모된 동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 없는 동맹은 저를 불편한 죄책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님은 엄격하고 거리는 있었지만 저에게 공개적으로 장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며느리의 유부란 형식으로 대했지만 게임의 규칙 안에서는 그녀는 올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녀를 약화시키는 비밀의 소유자이고 실제로는 그녀가 낸 은밀한 비판이었던 승인은의 수혜자였습니다. 저는 배신자였지만 배신액을 결코 선택하지 않은 배신자였습니다. 이 혼란은 말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저를 찡찡한 남자에게 어떻게 분노를 느끼고 그가 미명히 저를 이탈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여성과 어쩌면 그 영상을 느낄 수 있는가. 이 혼란 속에서 저는 삼각정형의 가족 생담치관 치료의 해험을 느끼다고 그것이 차갑고 분석적인 빛으로 전체 승하원에 일름이었습니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그 적용은 자주 파괴적입니다. 결혼과 같은 두 사람의 시스템이 갈등이 되거나 스트레스 상태였고 두 인간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의사가 없었을 때 존중 깊은 쪽임이 세 번째 사람은 도의도입니다. 이 세상 두 사람 자녀는 긴장을 다른 구조로 돌리고 원래의 부부를 굴변하며 안정시킨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나에게 만족하는 못하거나 알조간 효과나 긴장이 지발 허지부했으면 당시의 불만에 그녀에게 직접 표현하게 대신 새롭고 부드러운 며느리 저를 강티 녹도면으로 파서인 나이와를 그렇습니다. 그는 저와 술통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통해 암의 불만에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 제 어깨, 제 손톱은 그녀에 대한 불만에 게시하는 드집반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적인 예미였습니다. 저는 고명하고요. 이 게시는 아마도 부자적인 하동적인 원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소녀. 저는 간식 끊어 회심하는 채집반에서 가장 밤이한 조일 뿐이었습니다. 샤와인의 은말은 제가 하주 부정의 판동이 아니라 그의 자신의 분부만에 찾아 아내의 관력적인 측강점 측적인 단여비부 상정이었습니다. 제가 부질없다는 사실은 단지 원독한 변명 곧 그의 게임의 이성적인 노후로 만드는 정가정 은이었습니다. 제가 부드러지 않다면 그는 친정의 다른 곳을 취소할 것이 아내와 대전을 만드시는 다른 강박을 뜯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감인 것은 제어께서 지능적인 무게를 서누며 수연하면서 켜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지 교만한다는 생각이 무게 저에게 빼장인 관아중 이것은 상태가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서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가 그의 사실을 말간 간수 구분 던전으로 푸지파의 크원킥 들어가는 고요유였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자기가 반영하게 됐던 요인 이니지에 대해 죄대 없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장한 채 저는 제 임무가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를 그들의 게임에 더 얽히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저는 전략적으로 삼각형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저는 전략적 청역 업무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쟁 선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련된 우아함으로 그들의 소통 채널의 크기를 거부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회가 되어왔습니다. 또 다른 가족 저녁 식사. 전 반찬 중 하나인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것을 맛보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선영아, 이 음식은 정말 첨사하고 맛이 부드럽구나. 드디어 너무 짜지 않은 음식이네. 그것은 새로운 위장을 산 갓한 수업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얼굴에 부기고 감사하며 도이든 차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저는 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소지으며 명확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어머니께서 김치에서 내시는 맛을 제피는 제가 언젠가 알고 싶은 예술이에요. 단 한 문장으로 저는 폭탄을 해체했습니다. 저는 등찬을 간파하고 비교를 피하고 여왕을 팀판하고 갈등의 중심에서 완전히 저를 제거했습니다. 저는 조리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침욕으로 보아 재수가 이해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비유는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시대기 왕과 왕비 사이의 냉전의 무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접촉과 속삭임으로 왕인 시라부님은 저를 그의 장군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승인, 그의 편애. 그는 저에게 전쟁에서 그의 옆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권력의 제한은 유혹처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제4세계 기본 교훈은 군수들 사이의 전쟁에서 심지어 잠꾼들도 가장 첫 번째로 희생자는 졸이라는 것입니다. 졸이 살아남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우기를 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스판 후에 자신의 작은 사격경을 중립 영토로 선화하는 것입니다. 제 생존은 올바른 편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편도 선택하지 않은 죄와 용기를 갖는 것에 달려있었습니다. 모든 지적 분석, 심리, 조작, 삼각관계를 이해한 후에도 제 마음이 합리화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제 몸에 남은 고통, 그 접촉의 기억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감각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도 저는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면 오다마다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어깨, 그의 손이 닿았던 바로 그 지점은 그의 돌처럼 굳어지고 긴장되었습니다. 때때로 한낮에도 저는 그 부위에서 유령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위반, 그 미명한 침입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억. 제 마음이 저에게 극복해라 또는 별거 아니었다. 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몸은 그 비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잊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신체의 비격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 우리 신장학계는 우리 무의식적인 선화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 특히 개인적인 경계를 제한하는 것들은 우리 외의 이미지나 생각으로만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세포에, 우리 근육에, 우리 포스차트에 알모가 됩니다. 시어머님의 접촉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언어로 그것은 인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허락 없는 없이 제 신지적인 것에 대한 권력을 주장하고 영토를 머지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원시적인 죄로 그것을 패러해 주지 않으라 위협으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제 어깨의 만성적인 긴장인 이미 일어나는 충족에 대한 제 몸의 영구적으로 대비하고 다시 일어날까 쓰자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기대의 파괴였습니다. 제 몸의 신체적 반응, 긴장, 소름, 미묘한 반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 히스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문화적 의무에 흉내어 예의 바르고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갈등을 피하려고 애쓰는 동안 제 몸은 단순하고 몬초적인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 도망쳐. 제 마음의 한야보다 제 몸의 경보 시스템의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다족의 조화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신경 씁니다. 그리고 제 몸은 저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계가 침범되었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저는 제 몸이 이 기억을 해소하고 더럽혀진 영토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간단한 운동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식현 및 예질 기술. 저는 어두운 방에서 등을 대고 누워 모든 주의를 어깨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긴장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단지 긴장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판단 없이 그것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김장. 나는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안다. 그런 다음 저는 의식적으로 그 부위로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각각의 들이심을 어깨를 채우는 깨끗하고 흰 빛의 파도로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쉬음과 함께 저는 긴장, 접촉의 기억, 그의 에너지가 어두운 연기처럼 흩어지며 제 몸을 떠나는 것을 시각하십니다. 그것은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중화의 행위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때마다 제 몸을 저의 것으로, 오직 저의 것으로 되짚어보셨습니다. 이 경험에 대한 마지막 비유는 침입당한 집이었습니다. 제 몸은 제 집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집. 그리고 시아버님은 가부장적 권위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제 깨끗한 흰 카펫에 진흙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얼룩을 무시하고 없는 척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것이 단지 약간의 진액이라고 말하며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이 땅은 집의 주인의 임무는 좌절담에 집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필요한 청소 용품을 사용해서 단호하고 목적 있게 얼룩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한 후에 자물쇠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물쇠를 바꾸는 것은 새롭고 더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와 부엌에 단 둘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가올 때 제 몸을 다르게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명백하게 제 자신의 존재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집에는 새로운 열쇠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진정된 어깨에 얹힌 두 손의 불편한 무게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영이 모호한 굴력 행위에 수동적이고 혼란스러운 희생자에서 그녀의 새 가족의 복잡한 정치에 의식적이고 명석한 분석가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이나 모욕처럼 보였던 시아버지의 속삭임은 지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이제 생존을 위해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영토의 병적이지만 정확한 지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중심 사상은 많은 전투, 특히 가족의 벽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힘은 왕에게 공개적으로 맞서거나 왕자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차가운 지성으로 조리되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선영이 발견했듯이 직접적인 대결의 강함이나 조용한 복종의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전략적 주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질문은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무관해졌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그녀는 이제 게임을 이해했으니 집에서 교육 생활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선영의 삶은 그 순간부터 바둑한편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의 접촉가물로 첫 수를 놓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판 위에 단 하나의 위험한 검문도를 놓았습니다. 그 수는 미묘했고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를 포위하고 시험하고 이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도로를 판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전체 게임은 그녀의 당음수에 막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반영하여 무리싸게 자신의 돌을 놓아 그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가의 평온함과 인내심으로 자신의 신도를 판 위에 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미묘한 아니요, 각각의 방어에 경계, 각각의 자기 검기를 향이는 새로운 신돌입니다. 그리고 바둑의 목표는 상대방의 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토를 건설하고 자신의 생존의 공간을 확보하고 게임이 끝났을 때 판 위에서 또 많은 자유와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 수는 분녀의 것입니다. 이 조용한 가족 권력 게임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게임을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영원한 전략을 베려주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주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엔 또 만나요.